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론하고 이제 심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로 들어왔는데요. 이 문제풀이는 아무래도 이론 수업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면, 반드시 하면 좋은, 하면 좋고, 그죠? 하면 좋은 게 있어요. 바로 예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나 뭐 이론 과정에서는 굳이 이렇게 이렇게 복습 미리 이렇게 예습을 해오시라는 말은 없었는데 이 단원별 문제풀이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할 기회가 이렇게 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미리 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 답안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객관식이면 또 모르겠는데 객관식이면 굳이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서술형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얼마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예습을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단체급식에서도 한번 같이 수업을 진행해 봤으니까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은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원별로 이렇게 나갈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습을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도 수업을 하고 심화를 하면서도 또 복습을 한번 또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한 그 복습 프린트물에서 했던 내용 그 자체만도 그렇게 예습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예습을 하고 문제 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다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 그러니까 뭐 단답식이나 아니면 가로놓기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냥 쓰면 되니까 그런 거는. 근데 서술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답안을 읽고 작성하고 구성을 해볼까를 연습하고 이렇게 해보는 그런 그 연습의 시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면 예습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그래요. 아까 뭐 식품위생도 그렇고 단체급식도 그렇고 막 되게 어려워. 뭐 단체급식에 이제 뭐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지만 식품위생은 거의 단순하게 암기하고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고 어떻게 서술형으로 답안을 작성하느냐 그게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끌어내서 답안을 작성하는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할 거다라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해보고 내가 여기에 또 부족했어? 그럼 또 거기다 또 추가해 놓고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단체급식에서도 써먹은 거 있었죠? 워밍업 프린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밍업 프린트를 통해서 또 오늘 그 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기도 하고 왜냐면 또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문제풀이 책에 다 넣기에는 너무 또 문제가 많아질 수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로넣기 식으로 파악해도 될 만한 것들 여기 이제 빠진 내용들 조금 더 추가해서 워밍업 프린트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워밍업 프린트를 미리 좀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동영상 강의로 수강하시는 분은 학습 자료실에 있으니까요. 워밍업 프린트 수업 전에 미리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여기서 이제 문제 풀 적에는 내가 작성한 답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또 이렇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되죠. 내가 틀린 문제라든지 조금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100%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부터 오늘 살균 소독의 물리적인 방법까지 아마 거기까지가 이제 목표예요. 예.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가 보통 15페이지 정도, 15페이지, 그러니까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정도 보통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부터 이제 살균소독법의 가열법 이제 가열법이란다. 살균소독의 이제 물리적인 방법까지 거기까지 이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한번 공부하시고 문제를 풀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기 제일 먼저 첫 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식품위생학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가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이론 시간에도 봤던 거고, 이제 여러 번 봤던 거여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 공청회 때, 우리 앞으로 이제 서답형에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비율이 딱 맞지는 않죠. 근데 보통 이제 10% 해가지고 보통 8점 정도 차지를 하잖아요. 단체급식도 그렇고 식품위생도 그렇고. 근데 이제 식품위생 같은 경우 적게 나올 땐 6점인 경우도 있었고요. 많게는 10점까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뭐 평균 8점 정도라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도 8점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8점이라 그러면 딱 딸랑 이제 두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문제. 근데 딱 이게 전체 영역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골고루 원래는 출제할 때 공청회 때는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에서 5% 내겠고 세 번째, 네 번째 영역에서 5% 출제하겠다. 딱 객관식일 때만 이게 딱 지켜졌었고요. 식품위생은 그 외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체급식은 정말 거기에 정말 잘 맞춰서 내는 편이에요. 이거예요. 식품위생에 비해서는. 근데 식품위생은 어디에 이렇게 좀 편중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다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 4점, 그 다음에 식중독 파트에서 4점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한 문제 한 문제씩.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염병, 기생충, 위생해충 있죠. 거기를 제외하고는 골고루 좀 나오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해썹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요. 자, 그래도 그 중에 특히 많이 나오는 파트를 꼽아라. 그럼 당연히 식중독과 식품 첨가물 파트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 식품위생에서 가장 많이 비중 높게 출제됐던 파트는 식중독, 식품 첨가물 파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식품과 미생물 해썹 파트, 그 다음에 중요도가 가장 떨어지는 파트는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기 전에 워밍업 프린트 한번 이렇게 쭉 풀고 넘어가야겠죠? 자, 우리 워밍업부터 들어갑니다. 자, 워밍업 1번부터 볼까요? 자, 우리 이제 그 책의 문제풀이에서는 빠졌지만, 우리가 또 유해 요인을 좀 분류를 했었죠? 그걸 1, 2번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식품위생상의 유해 요인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유독, 유해 성분 또는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뭐라고 했냐면, 내인성, 그렇죠? 원래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다라고 해서 내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식품을 조리하거나 가공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 그러면 우리가 유기성 유해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인성 그리고 유기성,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외인성도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유해 요인을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유해 요인들을 분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식중독 파트, 그다음에 감염병, 기생충, 얘네들을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연계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요.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트리알로메탄, 그러면은 이거 뭐였냐면 유기성이죠. 우리 왜 그죠? 수돗물 염소 소독할 때 생성이 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었어요. 유기성. 그 다음에 식물 알칼로이드. 여러분, 식물 알칼로이드는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식물성 자연독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인성. 그 다음에 식이성 알레르겐. 이것도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잖아요. 내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아크릴 아마이드, 우리 감자,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성이 됐었죠? 네, 이거는 유기성. 자, 그 다음에 기생충, 외인성이죠. 외부에서 들어온. 그 다음에 시고아톡신, 이거 뭐예요? 내인성이죠. 그쵸? 우리 이거 시고아테라 중독의 원인 물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 물질, 이건 외인성이죠. 오염된 거죠. 외부로부터. 자, 그 다음에 니트로사민, 이거 유기성입니다. 그쵸? 우리 햄 같은 거 제조할 때 생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중독에서 배웠던 애들을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3번. 여기서부터 이제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들어가는 거죠. 자, 일부 세균들이 외부 환경이 열악할 때 만들어내는 일종의 저항체를 우리 뭐라 불렀을까요? 포자 내지는 아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포자하고 어때요? 아포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세균에서는. 포자 내지는 아포. 자, 이런 이런 포자는 일종의 저항체다 보니까 열에 잘 견뎠죠. 자, 이런 내열성 포자 형성균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애들 중에 포자를 만드는 애는 딱 몇 개밖에 없어요? 2개. 그쵸? 뭐하고 뭐예요? 바실러스. 그쵸? 또 하나는 클로스트리디움. 자, 그래서 우리가 포자를 형성한다 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들 중엔 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단 말이죠.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건 이 2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람 염색법을 실험한 결과 자색으로 염색이 됐대요. 자색으로 나타나는 건 그람 양성이었을까요? 음성이었을까요? 그쵸, 양성. 우리 객관식일 때 얘가 보기로 나온 적도 있다 그랬죠. 왜냐면 음성은 적색이죠, 적색. 자, 그람 양성균입니다. 자, 이런 그람 양성균 중에 단백질, 전분 분해력이 크고요.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식품 오염의 주역이 되는 건 뭐였게요? 그쵸, 바실러스였어요. 바실러스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대다수의 부패균, 병원균들은요, 온도대로 따지면 얘들은 거의 다 뭐였어요? 중홍균. 그쵸? 대다수는 중홍균입니다. 식중독균도 마찬가지죠. 거의 대다수는 중홍균. 근데 저온에서도 증식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균들이 있었죠. 그 중에 식중독균 중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온에 증식 가능한 식중독균, 그럼 대표적으로 2가지 있었죠. 뭐 있었나요? 예, 여시니아하고 리스테리아가 있었죠. 자, 그 다음 6번. 그람 양성에는 아포를 형성하는 편성염기성. 그럼 우리 아포, 포자를 만드는 건 바실러스하고 클로스트리디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편성염기성이다 라고 하면, 그쵸, 클로스트리디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편성염기성, 클로스트리디움 들어가러 가면 되죠. 그 다음에 7번. 통조림의 외관이 변하지 않는 플랫사워 변폐.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식품들이 변질이 되면요, 가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빵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통조림도 부풀어 오르는데 부풀어 오르지 않는, 외관이 변하지 않는 플랫사워 변폐의 원인균, 그러면 뭘까요? 그렇죠, 바실러스예요. 바실러스. 그래서 통조림에서도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바실러스하고 클로스트리디움인데 그 중에 플랫사워 변폐에 관여하는 건 바실러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미생물 증식에 산소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균, 그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호기성. 그쵸. 호기성균이라고 하고요. 대기 중에 산소보다 낮은 산소분압, 그래서 1 내지 한 10% 정도의 낮은 산소분압에서 잘 생육하는 균은 산소가 좀 적을 때 잘 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미호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미호기성균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쵸? 자, 미호기성균의 대표 누구였어요? 캠필로박터. 그쵸? 우리 식중독균 중에 캠필로박터가 유일하게 미호기성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미호기성. 자, 그 다음에 9번. 세균의 증식곡선. 그쵸. 우리 세균의 증식곡선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는 우리 뭐라고 해요? 유도기. 그쵸? 우리가 아직 이렇게 적응하는 시기, 요때를 유도기, 그리고 대수기를 거쳐서 정지기. 그쵸? 균수의 변화가 없는 정지기. 그 다음이 사멸기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 중에 균수의 증가와 감소가 같아서 균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죠. 겉으로 봤을 때 그때를 우리가 정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법.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보존법은 뭐를 연장시키는 방법이었게요? 유도기를. 맞아요. 그래서 유도기를 연장해서 우리가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자, 그 다음에 10번. 식품의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 수분 함량 많고요. pH가 중성에 가까운 식품에선 누가 특히 잘 번식하냐면 세균이요. 그렇죠? 세균이 좋아하는 조건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건조식품이나 과일, 그러니까 우리가 수분 함량도 좀 적고 pH가 이렇게 산성인 식품에서는 세균이 잘 증식 못하죠. 이럴 땐 누가 우세하게 잘 자라냐면 곰팡이가 우세하게 잘 자랍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일명 우리가 생긴 게 거미줄처럼 생겼어요. 거미줄 곰팡이라고도 하고요. 일명 또 빵이 잘 번식하기 때문에 일명 빵곰팡이라고도 하는 애 누구였을까요? 리조푸스였죠. 자, 그래서 리조푸스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분당화력, 단백질 분해력이 오르는 강에서요. 간장, 된장 이런 제조에 사용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속 중에는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뭘까요? 네, 아스페르길루스. 자, 그 다음에 12번. 미생물 중에요. 크기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과성 병원체라고 합니다. 여과성 미생물이에요. 우리가 필터도 통과해버리는. RNA나 DNA 중 한 가지 핵산만 갖고 있다. 누구의 특징일까요? 바이러스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 세균에 비해서 낮은 수분 활성도 pH에서 생육이 가능하여 산성식품이나 발효식품의 숙성, 부패에도 관여하기도 하지만 다른 미생물에 비해서 식중독에 대한 위험도가 가장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균에 비해서 낮은 수분 활성도 pH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그러면 곰팡이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발효식품의 숙성, 부패에 많이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다른 미생물에 비해서 식중독에 대한 위험도가 가장 낮아요.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쵸, 효모. 그러니까 효모는 식품을 이렇게 변질 이 정도에는 관여하지만 어떤 식중독을 유발하거나 하지는 않았죠. 자, 그래서 13번의 효모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자, 어떤 유기산이 손쉽게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내 pH를 낮추기 때문에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효과가 더 커요. 어떤 유기산이었을까요? 비해리성, 그쵸? 비해리성 유기산들이 세포막을 더 손쉽게 통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15번.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의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에 이렇게 생육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뭐 pH도 있고 지금처럼 수분 활성도도 그 수분 활성도죠. 네. 수분의 비율. 그래서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의 비율, 수분 활성도입니다. 자, 이런 미생물의 발육 가능한 최저 수분 활성도를 비교한 거죠. 자, 최저 수분 활성도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건 세균, 그 다음이 효모, 그리고 곰팡이 순입니다. 자, 근데 이 세균이나 효모나 곰팡이보다 더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도 생육 가능한 애가 있었죠. 자, 이 효모는 잼과 같이 당함량이 되게 높은 식품에서도요, 증식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당함량이 높은 식품에서는 누구예요? 세균 같은 애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런 당함량이 높은 식품에서 증식해서 거품을 발생하고 알코올 냄새가 나게 하는 애? 내삼투압성 효모입니다. 내가 분명히 청을 만들었는데 열어보니까 왜 알코올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나요? 그런 경우에는 내삼투압성 효모에 의해서 변질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 숙주 특유성이 높고 식품 중에서 증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품, 물 이런 데에서 외부에서 절대 증식하지 않고 그냥 식품이나 물에 오염되었다가 사람의 체내에 들어와서요. 식중독, 감염병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 이거 누구의 특징일까요? 바이러스의 특징이죠. 바이러스요. 자, 그래서 바이러스는 절대 외부에서 증식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증식하지 않고요. 식품이나 물에서 증식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오염되어 있다가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식중독, 감염병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8번 대장균군이란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장균군의 가장 일반적인 성상 정도는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얘 그럼 무슨 균이었냐면 음성이죠. 그럼 음성의 호기성, 통성염기성, 무포자, 간균이었어요. 그 다음에 얘만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뭘 분해할 수 있었어요? 유당을 분해하죠. 유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런 균들을 묶어서 우리가 대장균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그러니까 이 대장균군이 왜 우리 그때 공부했어요? 얘가 바로 오염지표 미생물, 위생지표 미생물로 우리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19번. 자, 근데 이 대장균군은 단점이 있었죠. 냉동식품에서의 생존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자, 그래서 냉동식품에서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냉동식품의 오염지표로 주로 이용하는 건 장구균입니다. 장구균. 그래서 19번은 장구균이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20번. 누구는 누구에 비해서 비교적 분리, 고정이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대장균군하고 장구균을 비교했을 때 누가 분리, 고정이 더 쉬웠을까요? 그렇죠. 대장균군. 자, 그래서 얘는 순서가 먼저 대장균군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대장균군은 장구균에 비해 비교적 분리, 고정이 쉽고요. 근데 이 외계, 그러니까 저항성은 다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항성은 약한 편이지만 식품 매개 장관계 병용군과의 관련성은 일반적으로 컸었죠. 자, 그다음에 대장균군은 생존율이 되게 그 저항성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건조식품에서도 마찬가지. 건조식품에서의 생존율, 생선, 채소, 생육에서의 검출률이 다 낮아요. 낮다. 자, 그 다음에 21번. 여기서부터 이제 부패, 변질, 보존법들이 나옵니다. 자, 단백질 식품이 혐기적인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 악취가 나고 유해물질이 생성되는 현상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쵸, 부패. 여기서 단백질, 이게 포인트죠. 자, 그래서 21번 부패입니다. 그 다음에 22번. 지질이 호긴성 상태에서 분해되는 건 뭐라고 해요? 산패라고 얘기를 하죠. 산패입니다. 자, 미생물이 식품에 증식하면서 당질이나 지질이 분해되어 비정상적인 맛과 냄새가 나는 현상은 변패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부패가 우리는 중요했죠. 그래서 부패되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 그래서 우리가 부패 생성물과 얘가 어떤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들을 알아두는 게 가장 기본이었죠. 자, 그럼 부패 생성물 보는데요. 부패 생성물에는 아미노산의 탈아미노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쵸, 암모니아. 보통 이 암모니아는, 부패 생성물인 암모니아는 아미노산의 탈아미노 반응에 의해서 주로 생성이 되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 누가 예외였어요? 상어 같은 연골 어류는 예외였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는 뭐가 만들어졌게요? 아민, 그쵸, 아민이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함황아미노산의 분해가 되면은요, 함황아미노산이 분해가 되면 냄새나는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메르캅탄 말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황화수소, 그쵸, 황화수소. 자, 그 다음에 뭐의 분해에 의해서 생성되는 인돌. 여러분, 인돌은 누가 분해돼서 만들어지나요? 트립토판이었죠. 그래서 트립토판이 분해되어서 만들어지는 인돌. 그 다음에 바다 생선의 부패 시에는 비린내의 원인 물질이 만들어진데 그 비린내의 원인 물질은 뭐였을까요? 트리메틸아민. 그쵸? 트리메틸아민이며 그 전구체. 여러분, 트리메틸아민의 전구체 뭐였어요? 네,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 그래서 요 옥사이드,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환원 반응에 의해 가지고 트리메틸아민이 생성이 됐었죠. 자, 그 외에도 스카톨, 페놀 이런 것 등 뭐 메탄 뭐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요한 애들은 바로 요것들이죠. 자, 그 다음 24번. 사후 어육과 식육에 사후 강직을 일으켜 젖산을 생성을 하는데, 이렇게 젖산이 만들어지면 이제 사후 강직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이렇게 젖산의 생성에 의해서 pH가 뭐로 떨어져요? 산성으로 떨어지며 부패가 시작이 되면 암모니아 등이 생성이 되면서 뭐로 이렇게 점점 진행이 돼요? 알칼리성으로 점점 진행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밥 같은 전분질 식품은요, 부패가 진행이 되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pH가 저하됩니다. 유기산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하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빈칸 채우기인데요. 이거는 아미노산의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민을 연결하는 거예요. 아미노산과 아민 연결하기. 부패 생성물. 우리 부패 생성물인 메칠아민 어떤 아미노산이 분해되면 만들어지냐면 글리신이었죠. 그 다음에 에칠아민은 알라닌, 그쵸. 카다베린은 리신이죠. 그 다음에 히스티딘이 탈탄산 되면 히스타민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히스타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이었습니다. 자, 다음 26번. 초기부패 판정법이에요. 단백질 식품의 부패에 의해서 생성되는 암모니아와 휘발성 아민류를 총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휘발성 염기질소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휘발성 염기질소라고 하며 어육과 식욕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요. 식품 100g 중에 이게 얼마 함유되어 있으면 초기 부패로 판정할까요? 30에서 40, 그쵸? 그래서 30에서 40mg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0에서 40mg, 100g 중이었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 우리가 이걸 더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있었죠. 그냥 30에서 40mg %라고 적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100g %씩 했을 때 100분율. 자, 그 다음에 27번. 어육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ATP와 분해 생성물의 전체 양에 대한 이노신과 히포크산틴의 합계량의 100분율로 나타내며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K값, 그죠? ATP가 분해된 정도를 나타내는 K값. 자, 이 K값이 얼마일 때를 초기 부패로 판정했냐면 60에서 80이었죠. 그래서 60에서 80%일 때를 초기 부패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트리메틸아민의 양을 가지고도 하는데요. 우리 트리메틸아민의 양이 일반적으로 4에서 6이었죠. 그래서 4에서 6mg %일 때를 초기 부패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다음 pH는 6.0에서 6.5 사이에 있을 때를 초기 부패로 판정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29번. 여기서부터 이제 보존법이 나오는데요. 식품의 보존법 중에서 식품의 수분을 얼음 입자로 상태에 변화시켜서요.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을 감소시켜,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를 저하시키는 거죠. 수분 활성도를 저하시켜가지고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었죠. 뭐였을까요? 냉동. 그러니까 우리가 수분을 얼음처럼 만든다는 소리는 말 그대로 얼린다는 소리죠. 냉동입니다. 자, 그래서 29번에는 냉동법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0번. 우유의 가열살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우유의 가열살균법 중에 고온 단시간 말고 뭐가 더 있었나요? 저온 장시간 살균, 그리고 초고온 순간 살균이 있었죠. 자, 그 중에 고온 단시간 살균은요, 72에서 75도씨에서 한 15에서 20초간 가열하는 방법이었죠. 자, 그 다음에 31번. 삼투현사. 여러분, 삼투현상을 이용한 대표 두 가지 뭐 있었나요? 염장, 당장, 요거죠. 네. 자, 그래서 염장하고 당장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가지는 뭐 소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당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삼투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식품 내부의 수분이 외부로 침출되는 탈수 상태가 되는 기작에 의해서요. 수분 활성도가 어때요? 저하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32번. 우유는 우유 중에 오염된 누구의 살균을 목적으로 63도씨에서 몇 분간 뭘 실시해 왔으나 뭐 이렇게 되어 있죠. 63도씨로 가열하는 건 뭐였어요? 저온 장시간 살균이었죠. 그럼 63도씨에서 몇 분이었어요? 30분. 그쵸? 자, 그래서 63도씨에서 30분간 저온 장시간 살균을 실시해 왔으나 한 번에 뭐 대량 처리가 곤란하다라는 좀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온 장시간 살균의 63도씨 30분은요. 우리가 모든 균을 사멸하는 건 아니지만 우유에서 검출될 수 있는 병원균의 사멸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유에서 검출될 수 있는 병원균 중에서 가장 내열성이 강한 게 뭐였어요? 결핵균. 그렇죠? 결핵균을 사멸하면 다른 균들도 다 사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은 결핵균의 사멸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로는 결핵균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3번.
세균의 영양세포를 죽이고, 이제 여기 뭐 살균 소독 이제 나오는데요. 영양세포를 죽이고 살아남은 포자는 발화시킨 다음에 다시 가열해서 죽이는 것을 반복해요. 우리 3번 반복했죠. 3회 반복함으로써 멸균하는 방법 뭐였을까요? 그쵸? 간헐멸균. 발화시킨 다음에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34번 121도씨에서 15분에서 20분간 가열해서 아포까지 사멸하는 방법 뭘까요? 고압증기 멸균이었죠. 자, 그 다음에 35번 건열살균, 그러면 건열살균기를 이용해서요 160에서 170도씨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가열하는 방법이었죠. 자, 그 다음에 36번 고압멸균기가 없을 때 대체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고압증기 멸균법으로 변성될 수 있는 의약품 등을 멸균할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거 뭘 것 같아요? 간헐멸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가 없을 때 포자를 사멸할 수 있는 거 간헐멸균이죠. 그 다음에 37번 자외선입니다. 자, 여러분 자외선은 식품에 가장 살균력이 강한 누구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뒤에 단위가 나노메타잖아요. 그러면 253.7 나노메타. 이걸 옹거스트롱으로 바꾸면 2537 옹거스트롱이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는 나노메타라고 들어있으니까 253.7이 들어가면 됩니다. 파장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며 자외선에 대한 미생물의 저항성 내지는 감수성을, 자, 뒤에 있는 가로에다는 저항성 내지 감수성을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람 음성균인 대장균, 살모넬라 이런 애들은요 뭐가 높을까요? 저항성이 높을까요? 감수성이 높을까요? 그쵸, 감수성. 자, 이렇게 받아들이고서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어때요?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감수성이 높으며 그에 비해서 포자 형성균은 비교적 뭐가 클까요, 얘는? 그쵸, 저항성. 잘 안 죽으니까 저항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38번 식품의 방사선 조사 시 누구와 같은 방사선 동위원소로부터 방사되는 투과력이 강한 누구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누가 들어갈까요? 우리가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이용하는 건 그쵸, 코발트 60 아니면 코발트 60 아니면 코발트 60. 자, 코발트 60과 같은 방사선 동위원소로부터 방사되는 투과력이 강한 누구를 이용할까요? 감마선. 그렇죠? 우리 감마선이 가장 투과력이 강해요. 그래서 감마선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방사선에 대한 미생물의 감수성은 미생물의 종류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포자가 영양세포에 비해 훨씬 높은 뭘 갖는다? 내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됐었죠. 여러분 우리 왜 방사선에 대한 미생물의 감수성을 비교해보면 감수성이 제일 큰 게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해충. 그쵸? 그 다음이 세균. 그 다음이 포자. 그리고 바이러스. 이런 순이었죠. 반대로 가는 건 내성이었습니다. 내성은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해충은 감수성이 크기 때문에요. 조금만 조사해도 큰 효과를 발휘했었죠. 우리가 왜 포자 바이러스는 잘 못 죽였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하려면 30kg 이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할 내용과 관련된 걸 먼저 워밍업을 통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책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첫 번째 영역, 식품과 미생물인데요. 여러분, 이 식품과 미생물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이해한다. 식품의 오염지표균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리고 또 하나. 식품의 부패, 초기 부패의 판정법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더 있죠. 하나는요, 식품의 부패,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법.
고전법들은 여러분들이 추가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훨씬 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한 살균 소독법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설명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하실 파트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 그거죠.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자, 다음은 식품과 관련된 미생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미생물의 속을 쓰세요. 미생물 속을 쓰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앞에 부분만 써라. 이거죠. 자, 그럼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곰팡이로 과일, 건조식품을 변폐시키는 것도 있지만 치즈의 숙성에 이용되는 것도 있는 곰팡이다 라고 되어 있죠. 푸른 곰팡이. 우리 일명 푸른 곰팡이라 부르는 거? 그쵸. 페니실리움 속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한글로 써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페니실리움 속. 그리고 이 페니실리움 속 같은 경우는 또 일부, 페니실리움 속 중에 일부는 또 황변미 독소를 생성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그람 음성의 통성염기성 강균. 우리 그람 음성의 통성염기성 강균 되게 많죠. 근데 거기다가 장내세균이래요. 자, 장내세균과에 속하고 특히 달걀,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서 자주 검출돼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달걀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죠. 뭔가요? 네, 살모넬라요. 또 달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식중독 유발을 하죠. 얘도 마찬가지.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살모넬라 속. 자, 그 다음에 그람 음성균으로요. 한 가지 추가할게요. 간균이요. 그람 음성 간균으로 단백질 분해력이 상당히 강하고요. 호기성의 부패세균의 대표적인 것으로 어패류, 수산 연제품에 특히 많고 고기, 계란의 변폐와도 관여하고 부패치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특히 계란의 흑색 변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거 누구일까요? 프로테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특히 단백질 분해력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인, 그죠? 그 이름에서 온 거예요. 프로테우스 속.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그람 음성의 간균인데요. 증식할 때 나트륨을 필요로 한대요. 호염성이래요. 그럼 당연히 비브리오섭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생물의 종류 미생물 중에 이제 특징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럼 그 특징들을 좀 살펴봐 두시면 됩니다. 자, 2번도 다 그런 문제예요. 다음은 식품의 부패, 변질에 관여하는 미생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미생물 속을 쓸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선 기억하고 리을은요. 미생물 속을 써주시면 됩니다. 기억, 그람 음성이 호기성 간균인데요. 저온에 보관한 우유의 주된 부패균. 여러분 우리 저온에서 증식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패균 그러면 대표적인 애가 있었죠. 누구였어요? 슈도모나스. 자, 그럼 기억은 슈도모나스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요. 균사가 분홍색이래요. 자색, 황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균사가 분홍색, 이런 자색, 붉은 계통을 띠고 있다 보니까 일명 우리가 붉은 곰팡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네, 푸사리움.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속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보기에 주어진 형태가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애도 클로스트리디움, 마이크로코코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속을 안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로스트리디움 속이 관여하는 식품의 부패 및 변질에 대한 니은을 서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거기 니은에 들어갈 거 우리 특히 클로스트리디움은요 어떤 식품의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그쵸, 통조림이요. 통조림 식품의 부패에 관여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클로스트리디움 속 같은 경우는 현미성이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증식을 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환경이 조성된 식품에서 특히 문제가 되기 쉽죠. 특히 이제 통조림, 병조림 같은 그런 식품이에요. 자, 그래서 특히 통조림 식품의 부패에 관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코커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마이크로코커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 디귿에 뭐 하라고 했냐면은요. 그람 염색성, 산소 요구성, 그리고 균의 형태를 쓸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그람 염색성. 얘는 그람 무슨 균이었냐면 근데 여러분 이름에 특징이 있어요. 뒤에 뭐로 끝났어요? 코커스. 그럼 우리 코커스로 끝나면 이거 뭐라고 했을까요? 구균. 이런 구균들은 다 그람 양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디귿. 그람 염색성 써라. 그람 양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쓰라고 했냐면 산소 요구성. 여러분 얘는 특징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육류 및 육제품의 어디에다가요? 표면에 점질물을 형성한대요. 표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은 주로 무슨 성이에요? 호기성. 그쵸? 호기성. 거기 힌트가 있었어요. 호기성. 그 다음에 균의 형태. 코커스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구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성, 호기성, 구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1번, 2번 둘 다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 형태처럼도 나올 수 있죠. 3번 볼까요? 다음은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품의 변폐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 주세요. 저온에서 단백질의 분해력과 지질 분해력을 가지고 있어서 식품의 부패를 일으키고요. 냉장고에서 보관적인 우유를 푸른색으로 변색시킵니다. 푸른색도 있었죠. 그리고 뭐 청회색도 있었고, 황색도 있었고. 우유의 청변, 황변 이거 다 누구랑 관련이 있느냐? 슈도모나스. 그 다음 또 하나가요. 계란의 녹색 변폐 그리고 해산 어류의 주된 부패 세균이다. 그래서 어류의 우점종이기도 했었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슈도모나스예요. 자, 그래서 미생물 속명을 쓸 거 슈도모나스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균의 그람 염색성, 그리고 균의 형태, 그리고 표자 형성 유무에 대해서 설명할 것. 여러분, 슈도모나스 그람 음성이었게요? 양성이었게요? 그람 음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람 음성의 간균으로요. 포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었죠.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우리가 공부하는 그람 음성균 중에는 포자를 만들 수 있는 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당연히 안 배운 것 중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배운 거 거기 내에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그람 음성균 중엔 절대 포자 형성하는 애가 없어요. 포자 형성하는 건 딱 두 가지.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이고요. 둘 다 그람 양성균이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이건 타교과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고냐 봤더니 그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의 증식국선이요. 자, 4번 배양 시간에 따른 대장균의 생균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었대요.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해 주세요. 자, 니은하고 리을에 해당하는 구간의 명칭 순서대로 쓰시고요. 기억과 뒷 구간에서 생균수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를 순서대로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선 니은하고 리을에 해당하는 구간의 명칭 써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억은 유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균수 변화가 없는 유도기. 다음으로 이제 막
대수학적으로 균수가 증가하는 시기를 우리가 대수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니은은 대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지기를 거쳐서 균수의 변화가 없는 정지기를 거쳐서 리을에 이르게 됐죠. 리을은요, 사멸하는 균수가 더 많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을은 사멸기가 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기역과 디귿 구간에서 생균수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기역이 유독이 때는 왜 이렇게 균수의 변화가 없을까요?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역 같은 경우에는요, 세균이 우리가 이제 뭐 간단히 쓰면 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라고 적어줘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증식하기 위해서요. 조금 더 쓰면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거는요, 얘가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 크기 늘려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세포 크기가 그대로인데, 이렇게 이분법에 의해서 두 개로 쪼개지게 되면 너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세포 크기를 불리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세균이 새로운 환경에서요, 증식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균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디귿은 또 다르죠. 여러분, 디귿에서는 왜 균수의 변화가 없어요? 네, 증가하는 균수하고 사멸하는 균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쵸? 같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새로 생겨나는 균수. 자, 서로 새로운 균에 생성하고요. 사멸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새로 생성되는 균수와 사멸하는 균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생성되는 균수. 새로 생성되는 균수, 사멸하는 균수. 이게 동일해지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아니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균수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거의 균수의 변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어때요? 다르죠. 그걸 쓰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다음은 곰팡이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역에 해당하는 용어,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곰팡이 속명을 써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곰팡이는 생육 적온이 25에서 30도씨인 중원성으로 세균보단 중원성이 나긴데 조금 낮은 편이죠. 왜냐? 우리 보통 37도씨 내외였잖아요. 세균들은 거의 다 보면은. 근데 그보단 조금은 낮은 편이죠. 중원성이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또 곰팡이는 편성 뭐였을까요? 호기성.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 곰팡이는 거의 대부분 편성 호기성이었어요. 그래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잘 번식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곰팡이 피는 위치 보세요. 식품이 어디예요? 표면이요. 자, 그 다음에 호습성인 니은 속, 뮤코스, 리조포스 속 등은 중습성인 디귿 속, 그 다음에 페니실리움 속보다 수분 활성도가 높은 식품에서 더 잘 번식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나눠 썼던 거 기억나시죠? 호습성과 중습성.
그럼 우리가 호습성 그러면요, 보통 수분 활성도가 0.9 이상에서 잘 번식하는 곰팡이들. 그다음에 중습성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애들이에요. 최저 수분 활성도가 우리가 알고 있던 0.80. 우리가 알고 있는 그 0.80 이상에서 잘 번식하는 곰팡이였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호습성인 애들은 주로 언제 문제를 일으키냐 봤더니 우리가 생육, 재배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얘네들을 기르는 과정 중에 잘 번식하는 곰팡이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습성은 수확 후 저장 중이에요. 수확한 다음에 저장 중에 잘 번식하는 곰팡이들이 바로 중습성에 해당이 됐었죠. 그럼 여러분, 이 호습성의 대표에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뮤코리조포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더 하나 대표적으로 집어넣자면 어떤 애가 여기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푸사리움, 맞아요. 자, 그래서 니은은 푸사리움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습성의 대표 페니실륨 나왔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니실륨 말고 또 하나 대표가 적힌 게 아스페르길루스. 아스페르길루스 속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곰팡이 중에요, 눈 덮인 공유. 보통 우리 중온성이잖아요. 보통은 중온성이에요. 그래서 25에서 30도씨 여기에서 특히 잘 번식하는데, 특이하게 눈 덮인 공유 같은 저온에서 잘 번식하는 애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눈 덮인 공유에서 번식을 해서 식중독성 무백혈구증을 일으키는 독소를 만들어내는 거 누구였을까요? 그쵸, 이것도 푸사리움이에요. 자, 그래서 리을이 들어가는 것도 푸사리움입니다. 자, 그래서 리을에 들어갈 것도 푸사리움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곰팡이들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볼까요? 6번. 다음은 식품과 관련된 곰팡이와 효모에 대한 설명인데요.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해 주세요. 이건 타교과에서 옛날에 나왔던 서답형 문제인데 좀 바꿔봤습니다. 요즘처럼. 자, 우선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곰팡이, 효모의 속명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하고 이 효모가 같은 진균류에 속하거든요. 근데 생리적 특성이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네들이 잘 증식하는 온도대라든지, 그리고 낮은 pH,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도 생육 가능하다, 이런 특징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정말 다른 게 있거든요. 자, 그런 다른 생리적 특징 한 가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거 써주셔야죠. 자, 기역. 인체에 해를 미치는 미생물 중 곰팡이의 일종인 기역의 일부 중에는 대사산물로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아플라톡신을 생성을 하며, 그럼 아플라톡신을 생성한다? 그럼 당연히 뭘까요? 아스페르길루스. 그쵸?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기억에는 아스페르길루스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아스페르길루스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밀, 보리, 호밀, 밀, 귀리 등의 니은이 감염되면 에르고타민, 에르고톡신, 에르고메틸. 앞에 다 에르고 붙었죠. 이거 다 뭐였어요? 맥각독들입니다. 그쵸? 맥각독들이에요. 이런 맥각독 생성하는 곰팡이 클레비셉스였죠. 자, 이렇게 클레비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맥각독을 생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애들은 혈관의 수축성 물질인 알칼로이드를 생성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유용한 미생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맥주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효모인 디귿은요, 맥주 제조 시 상면 효모나 하면 효모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네, 사카로미세스 속이죠. 자, 그럼 이 사카로미세스 같은 경우도 한글로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다. 자, 그럼 기역, 니은, 디귿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효모하고 곰팡이하고 다른 생리적 특징
특징을 한 가지 써라 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아까 봤더니 곰팡이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효모는요 호기성이 아니라 통성염기성입니다. 그럼 통성이라는 소리는요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특징적인 거는 바로 이거예요. 효모는 곰팡이와는 달리 달리 혐기적인 조건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다른 점이죠. 곰팡이는 일반적으로 혐기적인 조건에서 생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니 해도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 책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책에 그대로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둘 다 진균류인데 가장 다른 생리적 특징을 하나 꼽아라. 그러면 이 효모는 이 곰팡이하고 다르게 호기, 혐기 상관이 없죠. 그래서 혐기적인 조건에서 생육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감귤과 감귤 가공품의 변폐 원인 미생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타교과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조금 변형을 시킨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미생물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미생물의 그람, 염색성, 포자 형성, 유무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감귤의 염부 현상, 둘 다 감귤에 관련된 건데요. 감귤 자체의 염부 현상의 대표적인 원인 미생물은 기역으로 잔황균류에 속하며 식품 산업에 해로운 것으로 인식되지만 치즈 숙성, 항생 물질 제조에도 이용되는 종류가 있다. 감이 오시나요? 뭘 것 같아요? 페니실리움. 그래서 우리가 이 페니실리움 속 중에는 익스펜섬이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물질이란다. 곰팡이가 있었는데 그 익스펜섬 같은 경우가 바로 감귤의 염부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염부 현상이 뭐예요? 물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페니실리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니은은요, 이번엔 통조림이야. 감귤인긴 감귤인데, 통조림. 감귤 통조림의 무가스, 산생선 변폐. 그래서 가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산만 만들어져서 약간 시큼한 변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플레사워 변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플레사워 변폐의 원인 미생물은 당연히 뭐였어요? 바실러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니은에 해당하는 미생물의 그람, 염색성, 포자 형성, 유무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 얘는 그람 뭐예요? 양성, 그쵸? 니은은 그람 양성의 포자 형성균이다 라고 설명하면 되죠. 바실러스는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포자를 형성할 수 있는 균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생물로는 발효작용을 하는 유용한 것하고요. 식품의 변질, 부패 및 식중독, 감염병과 관련이 있는 해로운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미생물의 속명을 순서대로 써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기억은요. 그람 음성의 간균으로 포자하고 편모가 없대요. 솔직히 그람 음성균 중에 포자 안 만드는 건 되게 많은데 편모가 없는 건 또 드물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고 감염병이 세균성 이질의 원인균. 더 확실한 내용이 있죠. 세균성 이질의 원인균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슈겔라. 그렇죠? 슈겔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엷은 분홍색, 자색, 황색의 균사를 갖고 있으며 일명 붉은 곰팡이라고 부른다.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푸사리움이죠, 뭐. 이건 아까 나왔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문제가 좀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미생물의 특징들이 있는 애들은 그 특징들을 좀 살펴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9번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